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얼마 전에 이 학교 폭력을 당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어린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런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죠. 네, 학교 폭력 참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신체에 가해지는 직접적인 폭력뿐 아니라 이제는 사이버 괴롭힘과 같이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죠.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들은 학창 시절뿐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제1호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를 초대했습니다. 노윤호 변호사인데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민국 제1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그래서 저는 연세가 좀 지긋이 있으실 줄 알았는데 굉장히 젊으십니다. 아, 네네. 그러면 제1호라는 게 무슨 뜻이죠? 대한변호사협회에 각 이제 전문 분야의 변호사분들이 계십니다. 쉽게 이제 생각을 하면 이제 의사분들도 안과, 내과 이런 전공 분야가 있듯이 그렇죠. 변호사들도 이혼 전문, 또 교통사고 전문 이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협회에서 약 60개의 전문 분야를 세분화해서 지금 이제 변호사분들 등록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19년에 제가 학교폭력 전문 분야 신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이제 추진을 했었고, 그게 이제 한 7개월여 정도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받아들여져서 그때 이제 제가 등록을 한 게 1호가 됐습니다. 그러면 2019년 이전에는 대한변협에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전문 분야 자체가 없었다? 네, 없었습니다. 그래요? 네. 전 왜 없었을까요? 그전에는 2019년 이전에는 학교폭력 문제로 변호사한테까지 찾아가는 사례가 많지 않았었다? 제가 학교폭력 변호사로 활동을 한 게 2016년도부터입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이제 주변의 시선이 무슨 애들 싸움에 변호사를 선임을 하냐라는 맞아요. 식으로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여기면서 이 학교폭력이 한 학생의 인생을 좌우할 만큼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애들 싸움으로 치부를 하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을 하게 됐었던 거고요. 그렇죠. 방금 언급하신 무슨 애들 싸움에 이런 인식이 학교폭력이라고 하는 전문 분야 자체를 존재하지 않게 만들었던 배경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또 시각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학교폭력 문제가 학교 안에서 학생들 간에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이렇게 노력해서 법률적 분쟁으로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게 더 좋은 건 맞는 거죠. 그럼요. 그죠? 네, 그래서 이 학교폭력 제도가 도입이 된 이유는 더 이상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폭력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적극적으로 어른들이 개입을 해야지만이 학교폭력이 멈춰질 수 있다라는 인식의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이게 2012년에 학교폭력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근데 그 뜻은 아니거든요. 학교폭력을 해결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도 있지만 이거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사과를 받고 가해 학생이 반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학교장 자체 종결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또 마무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사실상은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까지 해결을 못하고 법적 분쟁으로 가는 일들이 점점 늘고 있죠. 지금 부모님들이 예. 이 학교폭력 부분에 있어서 전혀 뭐 상대방 측과 뭐 화해라든지 또 관계 회복에 있어서는 원천 봉쇄를 하시고 우리는 무조건 법적 분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태도도 사실 문제이고 예. 또 가해 학생 측에서는 요즘에 한 번 가해 학생으로 낙인 찍히면 뭐 끝장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의식이 늘면서 그렇죠. 이거를 분쟁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 뭐 법적 분쟁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다루기로 네. 하고 전반적인 학교 폭력 신고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가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기준으로 하면 매년 이제 교육부에서 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1%에서 2%대로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20년도, 2021년도에 비해서 뭐 2022년도에 다소 증가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학교 안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표면적으로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체 학생의 1에서 2% 정도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응답한다. 네. 그리고 신고하는 비율은 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신고하는 비율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발생 건수가 늘어나서라기보다는 이제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조금 민감성을 그렇죠. 가지게 되셨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피해 학생이 피할 게 아니라 가해 학생이 비난받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예. 좀 용기 내서 신고를 하는 건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신고되지 않는 건수, 감추어진 건수도 많이 있겠죠? 신고를 망설이는 그러니까요. 학생과 부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망설이냐라는 거를 보면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할 거다. 신뢰가 안 간다. 네, 신뢰가 안 간다라는 측면에서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장 많은 거는 보복이 두렵다. 이 부분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시는데 제가 항상 해드리는 말이 있어요. 신고를 해서 보복을 당하는 경우보다 신고를 하지 않아서 2차, 3차 가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예. 훨씬 많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학교 폭력을 중단시키고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학교 폭력의 유형별 변화는 어떤 게 좀 눈에 띕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흔히 떠올리기 쉬운 전형적인 뭐 집단 폭행이라든지 직접적인 금품갈취와 같은 물리적인 폭력의 학교 폭력이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 학교 폭력이 제도권 내로 들어온 뒤로는 가해 학생들의 이 유형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되냐, 뭐 언어폭력이라든지 따돌림이라든지 그리고 사이버 폭력처럼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예. 피해 학생 측에서 입증하기가 어려운 그런 비물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폭력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고 네네. SNS 활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또 자연스럽게 그런 쪽 폭력 유형이 많아지는 네네,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있겠죠. 네네. 네. 피해를 당한 학생은 신체적 피해나 그런 뭐 사이버상의 어떤 그 괴롭힘이나 뭐 정도는 비슷하죠, 사실. 신체적인 폭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병원에서 진단서를 이제 받으면 뭐 전치 몇 주 하고 좀 객관적으로 피해 정도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정서적인 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이 피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예, 예. 그리고 여전히 어른들의 시선은 이런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정서적인 폭력이 더 경미한 거 아니냐. 그렇게들 예, 보죠. 이거는 피해 학생이 좀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예. 공감받지 못하는 피해 학생이 또 2차 피해를 겪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피해를 호소하는 학생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면 그런 정서적인 괴롭힘도 더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피해 학생들이 이 정서적인 폭력 부분에 있어서 오랫동안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도 있고, 예, 네, 예. 신체 피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좀 아물잖아요. 근데 이 정신적인 피해 부분은 혼자 감내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합니다. 네. 아까 이제 제도화됐다. 그게 이제 각 학교마다 학교폭력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게 아까 몇 년 전이라고 하셨죠? 그게 2012년도입니다. 12년. 네. 그 12년 그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전에는 학교폭력 신고가 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그냥 임의적으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이 위원회를 열지 말지도 결정을 하고 이런 식이었다라고 예, 한다면 예. 이제 12년을 기점으로 해서는 반드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학교에서는 사안 조사도 해야 되고 위원회도 필수적으로 열어서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학교 폭력이라고 그래서 반드시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폭력인 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이제 단어가 학교 폭력이라 보니까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것만 학교 폭력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학교 폭력 예방법에서는 학교 폭력 정의 규정에 학교 내외에서 내외. 예,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은 모두 학교 폭력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인 학원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또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것도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학교 폭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2013년 이제 제도화가 된 이후에 네. 어떤 절차를 밟게 되나요? 신고를 했어요. 현행법 기준으로는 예. 학교에 신고를 하거나 또는 117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7번입니까? 네네, 117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언제 어디서든 예.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되었을 때 학교에서는 48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에 보고를 해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은폐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제 전담기구라는 게 열려서 이 전담기구에서 사안 조사를 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하신다면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예.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전담기구에 사안 조사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학교 폭력 담당 책임 교사라고 해서 담당 선생님을 비롯해서 학교의 상담 선생님, 또 보건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안 조사가 한 2주에서 3주 정도 소요가 되고 예. 이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 그리고 피해 학생과 부모님께서 굳이 나는 심의위원회까지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학교장 자체 종결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종결이 됩니다. 그런데 사안이 중대하다거나 피해 학생 측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사건이 이제 보고가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저는 학교 단위로 구성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군요. 네, 이게 교육지원청 차원이군요. 네, 2020년도에 학교에 있던 이 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학교에서 열리다 보니까 공정성이라든지 전문성 그리고 객관성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이제 불신이 워낙 많았고 학교에서도 너무 이제 업무가 과중해지다 보니까 교육지원청 이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로 이관이 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객관성, 전문성, 공정성이 좀 담보가 되었던 거죠. 그 교육지원청 단위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또 어떻게 됩니까? 위원 구성은 이제 학부모 위원분들을 비롯해서 전문 상담 교사 그리고 아동심리 전문가 또 변호사 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관련해서 오랫동안 경력이 있으신 선생님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 이런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네, 해당 학교 단위의 선생님과 학부모들은 배제되는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네. 정말 전문가들 경험이 많으신 분들로 구성이 되는군요. 네네. 자, 그러면 먼저 그 경미에서 학교장 자체 종결할 경우는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 거고 심의위원회까지 가게 되면 어떤 처벌을 가해지게 되는 겁니까? 학교장 자체 종결로 종결을 했을 때는 가해 학생에게 별도로 징계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아. 다만 학교에서 사후적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양측이 동의를 했을 때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양측이 사후에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실시를 합니다. 반면에 이제 교육지원청으로 가서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게 학교폭력이 맞다라고 한다면 가해 학생에게는 1호부터 9호까지 징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호는 서면 사과라고 해서 가장 경미한 징계이고 9호는 퇴학 처분인데 이제 9호는 고등학생들만 적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의무 교육을 받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8호 전학 처분이 가장 중한 처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8호가 전학. 네. 이건 이제 강제 전학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9호는 아예 퇴학. 네. 근데 이건 고등학생만 대상이다. 네. 뭐 이왕 소개하신 김에 그 전 단계들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1호 서면 사과, 2호는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그리고 3호는 교내봉사, 그리고 4호가 사회봉사입니다. 그리고 5호가 특별교육 이수이고 6호가 출석 정지, 우리가 흔히 정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7호가 이제 학급 교체입니다. 학급 교체.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주목하실 거는 1호부터 3호까지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이다라고 해서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를 1회에 한해서 유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또다시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이 유보된 내용도 기록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4호부터 8호까지는 즉시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돼서 졸업 후 2년까지 기록이 남겨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4호부터 8호까지가. 네네. 그 9호 퇴학 처분 받으면. 이제 퇴학 처분을 받으면 어차피 이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기록부 자체가 없어지는군요. 네네. 그래서 퇴학 처분은 별도의 뭐 생활기록부 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지금 그 학생 생활기록부 기록 얘기를 하신 김에 최근에 이게 심각해지니까 그 기록을 보존하는 연한 같은 걸 더 늘려가지고 대학 입시에 뭐 재수, 삼수, 사수를 해도 다 반영되도록 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었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정부에서 지금 발표한 내용으로는 지금 현재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4년의 기준이 뭐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재수, 삼수, 사수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 덧붙여서 그 대학 이제 입학을 해서 한 대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되면 이제 취업 시즌이 되잖아요. 그렇죠. 취업 때도 불이익을 가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 이제 졸업 후 4년입니다. 네, 그게 확정이 됐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발표는 4월에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려면 법 개정을 해야 돼서 개정을 하는 데까지는 조금 시일이 걸릴 것 국회 법 같습니다. 개정 사안이로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 입시 내지는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이 학생 생활 기록부 상의 학교 폭력 사안을 대학 입시에 대학들이 정말 반영하는지, 기업들이 이걸 반영하는지, 그건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2026년도부터는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 그러니까 수능 100% 가는 정시의 경우에도 이 생활 기록부를 꼭 필수화해서 불이익을 반영해라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영을 했을 때 정부에서는 대학 차원의 어떤 이제 이익을 주겠다라면서 이제 도입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업에서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명확한 기준은 없죠.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처럼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을 오래 남기고 대입에 불이익을 주겠다, 뭐 심지어 취업에까지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게 무서워서 학교 폭력을 안 저지를 거다, 예방 효과가 있을 거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판단하세요?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 그리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경각심을 줄 수 있겠다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다만 피해 학생이 원하는 거는 지금 당장 학교 폭력이 발생하기 전과 같은 일상 학교 생활로 돌아가는 건데 지금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다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졸업하고 뭐 4년까지 기록을 남긴다 한들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준다고 한들 지금 당장 피해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 대목은 회의적이고 네, 또 예방 효과도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 예방 효과 부분도 물론 고등학생들 중에 대학 입시에 관심이 많은 극히 일부 학생들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겠지만 대학 입시와 상관이 없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학교폭력 건수는 훨씬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고등학생들도 대학 입시와 상관없이 그냥 학교폭력을 저지르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극히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만 미미한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여기는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또 하나 또 분명한 사실은 이처럼 대학 입시나 등등의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강화하면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법적 분쟁을 몇 년씩 끌어가는 이런 경우는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네,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거에는 피해 학생 측에서 오히려 저에게 상담을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가해 학생 측에서 그렇죠.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게 한번 가해 학생으로 낙인 찍히면 뭐 내 아이 발목 잡힌다, 뭐 끝장난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 의식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조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가해 학생 측에서 무조건 반발하고 부인하고 이거를 이제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서 지연시키려고 하는 그런 부작용도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건 앞에 말씀하신 피해를 입은 학생이 당장 학교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걸 오히려 차단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피해 학생 측에서는 내가 그냥 하고 싶었던 거는 재발 방지 약속과 진심 어린 사과뿐이었는데 오히려 가해 학생 측이 그렇게 반발하고 부인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그거에 더 힘들어하고 또 본인이 피해를 다 입증해야 되는, 그러니까 분쟁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피해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거죠. 참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적 인식상에서는 아니 저런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그런 학생들을 엄벌에 처해야 돼, 처벌을 강화해야 돼 이런 여론이 일단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처벌을 강화한다고 정말 피해 학생한테 도움이 되느냐, 학교가 공동체로서의 정상화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따져보면 또 아니다라는 주장도 만만치가 않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처벌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하되 성인 같은 경우에도 형사사건에서 일종의 집행유예라고 해가지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활기록부에 기재는 하되 음. 일정 기간 동안 가해 학생이 재발하지 않고 또 피해 학생 측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진다면 이게 일정 기간 지났을 때 이 생활기록부 기재에서 삭제해 주도록 하는 예. 그런 저는 예외 규정을 마련을 한다면 가해 학생의 재발 방지도 도모를 하고 또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벌 강화를 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할 수 있는 네, 이런 걸 추가해 보자. 네, 네, 또 그 밖에 진짜 학교 폭력을 좀 줄여 나가려면 네. 어떤 노력이 있어야 할까요? 제가 항상 이제 드리는 말씀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폭력을 허락하지 않는 교실 분위기를 형성하는 거다라고 예. 말씀을 드려요. 그게 무슨 뜻이냐? 가해 학생들이 과감하게 이렇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는 주변에 이거를 묵인하고 방관하는 대다수의 목격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대다수의 목격 학생이 가해 학생 편이 아닌 피해 학생 편이 되어서 가해 학생이 조금 어떤 폭력을 저지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지 그래서 가해 학생이 오히려 민망해지는 분위기를 형성을 한다든지 그리고 피해 학생이 신고하지 못할 때 주변의 학생들이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신고를 하고 또 도움의 손길을 피해 학생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학교 폭력은 정말 쉽게 예방이 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왜 목격 학생들이 이렇게 방관자로서 그러니까요. 머물러 있냐? 첫 번째로는 학교 폭력은 나와 무관하다라는 생각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학교 폭력은 결코 자기와 무관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폭력이 만연해 있는 분위기 속에서는 언제든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가 방관자가 아닌 방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학교 폭력은 예방될 수 있다라고 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나와 무관하다라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한다. 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사안조사 단계에서 이제 목격했던 내용들을 진술을 했는데 예. 오히려 이 목격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왜 오지랖 부려서 이거 진술을 하냐. 남의 분쟁에 왜 끼어드냐? 네네. 괜히 불똥 튈 수 있으니까 너 하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학교에 민원까지 넣으시는 거예요. 왜 보호자 동의도 없이 아이 불러다가 목격자 진술을 했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시는데 제가 이럴 때마다 가장 좀 학교폭력 업무를 보면서 실망스러울 때가 이런 부모님들을 볼 때입니다. 예. 뭐 언론에서 보도되는 유명인들의 과거 학폭 사건에 대해서는 분노하시고 학교폭력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맞아요. 정작 내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자녀에게 외면해라, 방관해라 라고 가르치시는 게 과연 이게 옳은 교육이냐라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래서 앞서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뭐 피해 학생, 가해 학생의 당사자 부모님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그리고 이 학교의 모든 학부모님들도 다 포함된다. 그렇죠. 그리고 더 넓게는 지역 사회의 어른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교실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전 교육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학교 폭력 문제를 쉬쉬할 것이 아니라 네. 드러내놓고 학교 폭력은 어떠한 문제가 있고 학교 폭력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식의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해자가 됐을 때는 이렇게 해라라는 내용이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정작 목격 학생에 대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리고 왜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그래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제 학교 현장을 가게 되면 목격 학생에 대한 역할도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라든지 또 선생님들께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학교 현장에 이루어지는 예방교육,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격 학생 부분이 빠져 있는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건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잖아요. 네네. 학부모 대상의 교육은 없죠?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뭐 부모님들에 대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사실 뭐 정말 턱없이 부족한 게 그죠? 현실이고요. 예. 그래서 부모님들을 이제 실제로 만나서 뵈면 부모님들이 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학교폭력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학교폭력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시고, 예. 학교에서는 분명히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라고 알려도 부모님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걸 모르셨다가 그렇죠. 정작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야 이제 부랴부랴 막 알아보시고, 또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오히려 제도를 활용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학교폭력 예방교육이라든지 절차 부분들을 많이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에 대한 불신을 좀 없애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내 자녀가 혹시 이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네, 어떻게 네. 해야 합니까? 먼저 내 자녀가 피해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 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보통 부모님들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정작 가장 힘든 거는 당사자 학생인데, 오히려 부모님들이 너무 이제 학생 앞에서 막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는 내가 괜히 말했다. 그렇죠. 하고 이제 입을 닫아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예. 최소한 자녀 앞에서는 조금 의연한 모습을 보이시면서 나는 전적으로 너를 도와줄 거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해결할 수 있다. 예. 라는 학생이 의지할 수 있도록 조금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날짜별로 좀 육하 원칙에 따라서 자녀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자녀한테 두 번, 세 번 물어보는 것도 이제 고통을 주는 거죠. 예, 지치게 되고, 또 학생도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다 보니까 예. 사전에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또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여기서 수집해 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거 수집이라고 하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뭐 맞았다라고 하면 이 맞은 신체 부위도 촬영을 해두시고, 예. 또 겉으로만 보고 괜찮다라고 해서 넘어가실 게 아니라 병원에 가셔서 혹시 보이지 않는 부분이 다친 건 없는지 검사도 하시고, 특히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에 그렇죠. 부모님들이 놀라셔가지고 자녀에게 뭐 SNS 탈퇴해라, 그리고 채팅방 나가라, 지워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이 사이버 폭력 장면을 고스란히 다 캡처를 그렇죠. 해 두시고, 예. 그리고 탈퇴하거나 나가셔도 늦지 않는다. 이거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감정적 대응 자제하고 차분하게 날짜별로 기록하고 필요하면 증거도 다 모으고. 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실관계와 증거가 모여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학교에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증거도
제출을 하시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학교가 사안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이제 조력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교육지원청까지 갔다라고 하면 이제 교육지원청에도 출석을 하셔서 원하시는 조치가 뭔지 이런 부분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또 보호를 받아야 할 뭐 보호 조치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 부분도 말씀을 하셔서 사후적으로 트라우마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증거까지 모아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과 학부모가 대하는 태도는 양분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아유, 정말 잘못했다라고 사과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쪽이 있을 것이고, 네네. 그런 적 없다라고 잡아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네네. 이 양쪽의 경우에 어떻게 이 피해 학부모들은 해야 합니까? 만약에 뭐 정말 가해 학생 측에서 사과할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다 원천 봉쇄하시기보다는 피해 학생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피해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해 학생에 대한 뭐 엄벌이나 처벌보다도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거는 가해 학생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다.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피해 학생 부모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헤아리지 않으시고 무조건 다 그냥 막아버리시는 그래서 사과받을 기회조차 놓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피해 학생 측이 원한다라고 하면 도대체 가해 학생이 왜 이런 가해를 저지르게 됐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서 피해 학생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보고 미안해하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 것이 좋다. 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막 딱 잡아떼고 막 그렇게 나올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럴 우리도 강경하게 경우에는 가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냥 딱 잡아뗀다라고 하면 사실 반성하지 않는 거고 그렇죠. 반성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 이후에 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현행 제도권 내에서 교육지원청까지 심의위원회 판단을 받아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것 같을 때 지금 이제 대처법이었고 참 또 불행하게도 우리 자녀가 가해자로 지목이 되는 그런 상황에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너무 당황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누구든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해 학생 부모님도 자녀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사실관계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자녀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지도도 할 수 있고 또 피해 학생 측에 사과를 할 때도 뭘 잘못했는지 알아야지 진심 어린 사과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마음은 급하고 빨리 사과를 하고 싶어서 무슨 사안인지도 모르고 막 부랴부랴 사과를 하세요. 그러면 항상 피해 학생 측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지금 뭘 잘못했는지 알고 사과를 하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 자녀가 다시는 이런 제2, 제3의 가해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지 이거를 뭐 장난이니 또는 뭐 피해 학생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신다라고 하면 사실은 자녀인 가해 학생이 된 자녀를 망치는 최악의 방법이다라고까지 이제 강조를 드립니다. 네. 근데 또 가해 학생으로 지목이 되면 자기 자녀가 부모 앞에서도 솔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상담 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저와 같은 이제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해 학생들이 부모님께는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러니까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 가서 부모님들이 전혀 몰랐던 새로운 내용을 막 알게 되셔가지고 맞아요. 당황해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하고도 많이 소통을 하시고 또 전문가의 조언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냐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내 자녀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됐다? 그럼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 나기까지 법정 투쟁까지 하는 것이 나의 목표인지, 네네. 내 자녀가 피해 학생인 것 같다, 또 피해를 입었다고 하소연한다? 그럼 그 가해 학생을 막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나의 목표인지, 진짜 목표는 피해를 입고 또 가해를 한 두 학생이 뭐 가해한 학생은 반성하고 피해를 입은 학생은 그 반성을 받아들여 용서하고 둘이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진짜 목표가 돼야 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학교폭력 예방법에서도 목적을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선도라고 그렇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가해 학생이 어떤 중한 징계를 받는다고 해도 반성과 사과가 없으면 피해 학생은 오랫동안 이게 트라우마로 그러니까요. 남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피해 학생의 피해에 공감을 하고 가해 학생에게는 반성하고 어떻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할 수 있는지 예. 이런 과정을 가르치는 게 저는 궁극적인 그렇죠. 목적이다라고 봅니다. 네. 물론 뭐 정말 경찰이 동원돼서 엄중한 형사처벌까지로 가야 하는 그런 폭력 사건들도 있죠. 하지만 네. 그건 매우 적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정말 언론에서 보도될 정도로 극히 일부 사건이 정말 뭐 중대한 사건인 거고 대부분의 사건은 충분히 교육과 선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예, 네. 예. 얼마 전에 드라마 너무 끔찍한 그 학교 폭력 사건을 소재로 해가지고 네, 네, 네. 그런 게 아주 일상 다반사인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럼요. 그렇지는 않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정말 그 드라마에서 나온 사건처럼 실제로 발생했다 하면 이거는 뭐 전학 퇴학 사건이죠. 그렇죠. 네, 네, 네. 네. 전학 퇴학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그럼요. 그렇죠. 네, 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이 학교 폭력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시면서 강조하고 싶으신 게 있다면? 저는 피해 학생의 좀 피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학교폭력 제도가 도입이 돼서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도 많이 줄었고 예. 피해 응답률도 많이 줄었지만 이게 이제 제도화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이게 이제 행정적인 그렇죠. 절차화가 돼서 얼마나 입증이 됐냐, 사실관계가 맞냐 아니냐. 그렇죠. 라는 부분에 이제 치중이 되어 있다.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처분 여기까지.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의 피해 부분은 이제 뒷전이 되고 뭐 사실관계 확인, 가해 학생의 불이익 이 부분만 관심을 갖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해 학생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하루빨리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의 제도가 많이 마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네,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도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또 가해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우리의 관점은 무엇보다도 바로 교육적 관점 여기에 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